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 죽인 거 단서 찾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 죽일 수도 있어요. 엄마의 죄를 밝혀야 돼요. 엄마가 날 싫어하시거든요. 엄마가 아빠 싫어해서 아빠도 죽인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몹시 보고 싶어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너하고 같이 왔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치? 우리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힘내자. 어? 사랑해. 5년차 기러기 아빠 장민철. 그는 동네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5년 전 12살이던 아들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현재 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최근 주위에 경쟁 병원들이 생기면서 그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예 휴업 중인가 봐요? 네. 매달 미국에 생활비를 보내셨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돈 버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지난 5년 장민철이 생활해온 작은 원룸에는 기러기 아빠로서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듯이 그 역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을 술로 달랜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붙어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버텨내기 위한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다. 가족도 있는데 왜 이러고 사나. 정말 죽고 싶다고. 괴로워했어요. 기러기 아빠 장민철이 실종되자 가족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실종된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세 식구 같이 산다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혹시나 딴 마음이나 먹지 않을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기러기 아빠.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 기러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의사인 그는 5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족이 다시 모여 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러기 아빠인 그가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5년간 떨어져 지냈던 아내와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짜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실종되고 닷새 뒤 그의 아들이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실종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온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우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대요?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아빠가 사라지기 전날 엄마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 죽인 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놀랍게도 아들이 지목한 아빠의 살해범은 엄마였습니다.
아까 전화드렸던 분이니까 아, 예, 예. 그 실종 신고 좀 확인해 보시면 요거예요? 실종 8일째.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마지막 행적은 이렇습니다. 장민철이 실종되기 전날 오전, 장민철은 부인 최영애와 차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월미도에 도착한 그는 오랜만에 부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들 너하고도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장민철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밤 비행기를 예약한 부인을 공항에 바르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함께 일하는 간호사에게 문자를 보낸 후 실종됐습니다. 이것뿐이 아닌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받고 미국에 계신 상무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그렇다면 장민철의 아들이 주장한 타살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재로서 타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우리나라 성인 남자 그 실종 사건이라는 게 단순 가출인 경우가 좀 많아서 게다가 또 이번에 실종된 사람이 그 기러기 아빠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타살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민철 씨 아들은 뭐 별다른 말 없던가요? 그 친구는 뭐 별다른 말 없던데요. 왜 장민철의 아들은 우리에게 제보했던 내용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장민철의 원룸에서 아들 현수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가 실종되자마자 귀국한 아들은 현재 친가에서 조부모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 죽인 거 단서 찾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 죽일 수도 있어요. 엄마의 죄를 밝혀야 돼요. 엄마가 날 싫어하시거든요. 엄마가 아빠 싫어해서 아빠도 죽인 거예요, 엄마가. 아빠의 실종 때문에 충격이 컸던 탓일까? 아들의 행동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좀만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해요. 네? 저 우리한테 제보한대요. 그거 왜 경찰한테 안 알렸어요? 제 말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왜요? 혹시 엄마한테 돈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제발 좀 진짜 믿어주세요. 엄마가 음모를 꾸린 거예요. 제발. 괜찮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음모 꾸민 거 진짜 맞아요.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세요. 장민철의 부인 최영애는 현재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달 뒤 부인과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새 식구가 함께 살기 위해 장민철이 새로 마련해둔 집입니다. 아들은 어쩌다 아빠를 살해한 범인이 엄마라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남편분이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큰 충격을 받은 듯 최영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학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쉽게 적응
심리 상담 여러 번 받았는데 하루는 내가 자기를 때리고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안방팀이라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압발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들이 피해 망상증 환자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은 우리에게 제보했던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못한 게 아닐까요? 엄마가 아빠를 살해했다는 아들의 주장과 아들이 피해 망상증 환자라는 엄마의 주장.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엄마의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아들 현수가 얼마 전까지 다녔던 학교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Always looks angry. He's angry all the time at his friends.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Been at school for a few days. I found out that he called the police because she assaulted him.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There were bruises on his body, but it didn't seem to be from violence. He kept saying though that it was caused by his mother. So then maybe the report was a lie? Yeah, I think he looked pretty scared. Maybe he was. 결국 이 사건은 현수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현수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우리는 현수가 치료받았다는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He was very stressful because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He didn't want to do that, but I guess his mother pushed him to do that. He was so paranoid, especially about his mother. 피해 망상증 환자로 밝혀진 현수. 그렇다면 이번에도 엄마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미국에 다녀온 후 바로 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정신과 병력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미국에서 경찰들이 정말 다 안 믿었었어요. 한국 경찰들도 다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현수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잘 안 믿고 있어요. 자, 그게 아니고 압니다. 확인차 물어보는 거야. 압니다.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더니 현수가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이건 수첩이고요. 이건 USB. 이게 뭐야?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저씨는 압니다. 엄마가 아빠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많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물건을 살펴보다가 컴퓨터로 무슨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내가 심장이 떨려서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원룸에서 발견됐다는 USB에는 부인 최영의 불륜 현장이 담긴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변하기 시작한 건 미국으로 이사 와서 1년 뒤부터였었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인을 위해 장민철이 골프를 배워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최영애. 외출이 잦아졌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를 뒷조사를 시켰고 엄마가 그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남자와 우리 아빠를 죽인 게 분명해요. 우리는 장민철의 수첩에 메모되어 있던 미국 현지의 사설 탐정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Nice to meet you. Have a seat. Thank you. 그가 장민철로부터 부인 최영애의 뒷조사를 의뢰받은 건 약 2년 전이었습니다. Yes. This man had an affair with Chung Min Chul's wife. He ran a private language institute and lived between Korea and America. I did some investigating and I asked around, and apparently Choi began to see Lee approximately 2 years after he arrived in America. Did they keep seeing each other? Well, we're not sure. We had stopped the investigation at that point. 대신 그는 우리에게 이민호의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갔을 때 해외 출장 중이었던 이민호. 결국 우리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최영애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제작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불륜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는 최영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부끄럽지만 다 사실입니다. 막상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실수였어요. 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일 때문에 지 자식한테 남편이 살해했다는 그런 소리 듣는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물론 정상이 아닌 나이인 줄 알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내가 남자 만난 거 남편에 대한 복수심도 있거든요. 네? 복수심이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그녀는 우리에게 CD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이게 뭡니까? CD에는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불륜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신분 상태의 의뢰중에서 남편 뒷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영애가 이번에는 지난 1년간 남편과 주고받았던 문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부부는 서로의 지난 잘못을 모두 덮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한 결과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목격자는 장민철의 매연녀였습니다. 어제는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그 장민철 씨 마지막을 자신이 봤다 그러면서 이름은 나이는 40세.
장민철하고는 내연 관계였다고요. 신수경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종 당일 장민철의 행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수경이 장민철에게 연락받은 건 오전 10시경. 그날 샤워하고 나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녁 8시 30분쯤 신수경은 장민철과 자주 낚시하러 가던 서해의 한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장민철은 낚시 중이었습니다. 이런 날씨 무슨 낚시냐고 그랬죠. 근데 실은 할 말이 있어서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있으니까 부인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는데 자기를 계속 만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죠. 신수경은 자신을 붙잡는 장민철을 뿌리치고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 차를 세우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막 오빠인데 달려가 봤죠. 근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오빠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새도 없이 그냥 휩쓸려버려서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자리를 그냥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고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요? 네. 목격자가 등장하면서 기러기 아빠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여기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어요? 네, 파도가 너무 심한 날이라 이런 날씨에 무슨 낚시냐고 제가 뭐라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장민철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고 현장과 차량이 발견된 건 모두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장민철의 내연녀 신 씨의 증언 외에는 그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장민철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9시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민철의 점퍼와 모자, 핸드폰 등 유류품을 찾아냈습니다. 해양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바다를 수색했지만 장민철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신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시신이 떠올랐다고 해도 해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벌써 먼 바다로 흘러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파도가 높았던 그날 장민철은 왜 이곳으로 낚시를 하러 온 걸까요? 그것도 병원까지 쉬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내연녀 신수경에게 계속 만나달라는 얘기를 왜 꼭 이곳에서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신수경은 왜 장민철의 사고에 대해 뒤늦게 증언한 걸까요?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일주일 뒤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장민철의 부모님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빈소 어디에도 부인 최영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안 보이시나요? 연락했는데 안 오고 20년 넘게 쓴 남편인데 그런 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며칠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연락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며느리가 민철이 사망보험금으로
20억을 타갔더라고요. 20억이요? 우리 아들 앞으로 그렇게 보험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부모님은 결혼 전 재무 설계사로 일했던 며느리가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장민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모두 9개. 수익자는 모두 부인 최영애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민철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재사망 특약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상황.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부모님은 며느리 최영애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나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줍니다. 실종된 사람이 사망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민철의 경우 실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망 신고는 물론 사망보험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 호적법에는 인정사망제도란 게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사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장민철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기러기 아빠의 사고사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무렵 우리는 장민철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체가 발견된 곳은 바다가 아닌 저수지였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바로 이 앞이지 뭐. 여기 앞에. 여기 낚싯대 있는데 야, 도대체 입질 없어? 박형이 뭐 저기 어복이 없지 뭐 어떻게? 박형은 어때? 자정이 가까운 시간, 낚시꾼들이 밤 낚시 중입니다. 저게 뭐야? 왜? 뭐가 있는데? 쓰레기 봉지 떠오르는 거. 어디? 이거 쓰레기 봉지 아니야? 누가 저수지에다 쓰레기 봉지 버렸구만. 저수지에 커다란 가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봅시다. 됐어. 가방을 향해 낚시 바늘을 던진 낚시꾼들. 고기도 아니고. 바늘에 걸린 가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그런데 무트로 나온 가방이 꽤 무거운 듯합니다. 뭐야 이게? 나도 잠깐 뭐가 들어있어? 낚시꾼들이 가방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왜? 형 봐봐, 형 봐봐. 시체가 있었고 큰 돌멩이가 있더라고요. 이 돌이 다 이 가방에서 나온 거야 이게? 예, 떼지 말라고 돌멩이를 많이 넣었는데. 그럼 계획적으로 사체를 가방에다 넣고 돌을 넣어서 이 저수지에다 유기한 거구만. 안 떠오르게. 누군가 완전 범죄를 노리고 무거운 돌과 함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수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가방이 어떻게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시신이 떠오른 이유는 몸을 이루는 기초 물질들이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부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루는 기초 물질이 가스로 변할 때 각 조직의 부피가 최대 22.4배까지 팽창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돌덩이나 쇠붙이가 사체가 만들어낸 부력을 이기지 못한 거라고 봐야죠. 국가수 부검 결과 저수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사체는 기러기 아빠 장민철로 밝혀졌습니다. 그날 파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비명 소리가 나서 오빠 낚시하던 곳으로 막 달려갔는데 파도에 휩쓸린 거지. 오빠가 빠져있더라고요. 실종 한 달 만에 나타난 목격자의 증언. 하지만 기러기 아빠의 사체는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죽음에 대해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수경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아, 예, 실례합니다. 경찰인데요. 혹시 여기 씨라고 살지 않으시는지? 죄송한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동안 됐어요. 그래요? 일단 다 가. 그러나 장민철의 내연녀 신수경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신수경을 기러기 아빠 장민철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 수배했습니다. 신수경이 장민철의 사고 현장이라고 주장했던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던 사고 현장. 우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주변의 CCTV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세 대의 CCTV를 추가로 확인했고 그중 한 CCTV 화면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신수경이 주장한 장민철의 사고 당일 오후 7시쯤 장민철의 차가 사고 현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8시 반쯤 이번엔 신수경의 차가 사고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신수경의 차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반쯤부터 10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사고 현장에서 그녀는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왜소한 체격의 여자가 혼자서 건장한 성인 남자를 살해하고 저수지까지 사체를 옮겨 돌이 가득한 여행 가방에 넣은 다음 물속에 유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9시쯤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신수경의 차가 과연 어디로 향했을지 우리는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톨게이트 CCTV에서 신수경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12시 36분 낯익은 차 한 대가 톨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수경의 차입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장민철의 부인 최영애의 내연남 이민호였습니다. 장민철의 내연녀 신수경과 최영애의 내연남 이민호,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이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우리는 최영애의 내연남 이민호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관찰에 나섰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신수경과 연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째 이민호는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찰 6일째 이민호에게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이민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짜증스런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좀 바빠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신 전화 내가 왜 피해? 아 자기가 중계 달라는 거 말하는 거고 넌 바빠서 못 받은 거야. 아 그리고 나 아직 바쁘거든? 이제 별로 마치고 막 집에 가는 길이니까 내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할게. 우리 얘기가 밖에서 대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아 진짜. 이민호는 통화 내내 상대방에게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외출을 서두르는 이민호. 그런데 일상적인 움직임과는 다릅니다. 이민호가 도로변에 서 있는 한 여성 앞에 차를 세웁니다.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부인 최영애였습니다. 최영애가 오래전에 관계를 정리했다던 내연남 이민호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곳은 뜻밖에도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가장해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 좀 보러 왔는데요. 이분 들어가서 얘기 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기야 그냥 아까 말한 가격에 내놓자. 그래도 그 가격은 어쩔 수 없잖아. 죄송한데 요즘엔 거래량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빨리 파시려면 가격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40평이면 요즘 추세가 적은 평수들을 선호하고 또 작은 평수들이 많이 나가고 그래요. 큰 평수들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하는 수 없죠 뭐. 사장님 네. 그 대신 최대한 빨리 팔아주셔야 돼요. 사장님 이번 달 안으로만 팔아주시면 제가 수수료 3배 드릴게요. 아이고 사장님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저희가 워낙 급해서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죠. 최영애가 살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할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저분들도 근데 아까 집 내놓으신 분들인가요? 아 예. 엄청 싸게 내놨어요. 한 시세 3분의 1 가격에 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빨리 잡으세요. 저거 진짜 엄청나게 싸게 나온 거니까. 그런가요? 급하게 내놨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민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정이 좀 앞당겨져가지고 빨리 팔아가지고 엄청 상황이에요 지금. 그날 밤 이민호와 최영애가 인적이 드문 한강 고수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해 보이는 두 사람. 또 그러는 거야 왜? 또 언제 전화 왔었다고? 어제 밤에도 전화 왔었다니까. 그 집에 미친 개들이 아니야? 왜 자꾸 그딴 전화를 받아주란 말이야? 그럼 어떡해. 안 그러면 다 말해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민호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걔가 달라는 대로 하자. 걔도 어차피 애국 나가면 절대 안 들어온대잖아. 또 마음 약한 소리 한다. 당신 그 말을 믿어? 그러면 돈 떠내. 돈 떨어지면 또 진백처럼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네가 그 돈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는데 또 우리가 평생 그렇게 끌어다니며 살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제발 내 말대로 하자. 응? 내 말대로 하자 자기야. 어? 자기야. 결국 최영애의 뜻에 따르기로 한 이민호.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의문의 여성을 상대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늦은 밤 이민호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해의 한 부둣가. 이민호가 차에서 내립니다. 잠시 후 그곳으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 왜 이리 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맞아? 맞아. 경찰이 지명 수배 중인 장민철의 내연녀 신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의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민호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은 신수경이 가방 안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한 장 준비하라고 했지. 한 장 맞거든. 누굴 속여? 위에만 5만 원짜리 깔아놓고 밑에다 10,000원짜리 해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세봐. 세보면 될 거 아니야. 화가 난 신수경이 가방을 바닷물에 던지려 하자 이민호가 당황하며 가방을 뺐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한 장 아니야. 5천이야. 5천? 내가 니들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살인자 돼서 미라까지 하는 마당에 그값이 겨우 5천이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지금 계속 전화해서 닭발해야 되는데. 시끄러. 그 남편 꼬셔서 불륜 현장만 제대로 잡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지. 야, 네가 그 남자 꼬셨어? 꼬셨냐고. 못 꼬셨잖아. 갑자기 제일 빡친 게 누군데 그 남자 죽은 거 목격자 증인만 해주면 된다면서? 그 돈도 다 줬잖아. 네가 양심 없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양심 조양심 보험금 20억이나 넘게 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들은 20억 넘게 챙겨놓고 고작 나한테 이렇게 못 주겠다? 평생 너한테 그러면 코 끼고 살까? 어? 됐고 알았어. 그럼 나는 너네 경찰서에 가서 다 얘기하면 되겠네. 아니 알았다니까. 나가. 야 시간을 좀 주면 되잖아. 그 남자는 니네 둘이 죽였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 이거 놔. 아 놓으라고. 갑자기 이민호가 신수경을 바다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 왜? 야, 이 삐! 야! 이 삐! 뭐해! 야! 바다에 빠진 신수경을 구하기 위해 제작진 한 명이 급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제작진은 밧줄과 부표를 이용해 두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다른 한쪽에선 제작진이 도망치는 이민호를 쫓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모래사장으로 도망치는 이민호. 때마침 경찰이 도착해 이민호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이민호. 그러나 상의를 벗어버리고 다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신을 장민철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일로 가.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살해 혐의와 공범 신수경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이민호.
이민호가 검거된 후 신수경을 싣고 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제작진에 의해 재빨리 구조돼 신수경은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회복되는 대로 신수경 역시 장민철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혐의를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이민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보험금도 특약을 다 올리자고 한 것도 다 최영이가 시킨 거라고. 바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용의자 기르기 아빠 장민철의 아내 최영애도 검거됐습니다. 최영애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정말 남편 장민철 씨 살인사건 가담한 적 없으세요? 아니 피디님, 벌써 확인 다 해놓으시고 뭘 또 물어보시는 거냐고요. 작년에 제가 남편하고 사이 좋고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남편이 실종되고 내가 미국 간 다음이라고요. 아, 이 씨가 X랑 같이 했다고 다 자백한 거 같던데요? 그 남자가요? 이거 보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뭘 또 봐요, 뭘 또 보라고요. 보세요. 당신 분명히 남편 장민철 씨 사체에 넣은 그 여행용 가방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죠? 여기 이거.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한 가방 가게의 CCTV 영상. 최영애와 이민호가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민철의 사체가 들어있던 바로 그 가방입니다. 장민철이 살해되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이 사체 유기에 사용된 가방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연남원 공모에서 남편 장민철 씨 살해한 거 맞죠? 그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예. 이 년 전 미국에서 다른 남자가 생긴 최영애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위자료를 두둑히 챙길 목적으로 남편에게 여자를 접근시킨 최영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륜 사실이 탄로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결국 최영애는 거액의 위자료 대신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남편 사는 돈 타기 위해서는 이혼하면 안 되니까 핑계 삼아서 같이 함께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을 안심시킨 뒤 최영애는 내연남과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날짜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세 식구가 함께 살기로 한 날짜를 한 달 앞두고 최영애는 내연남 이민호와 함께
계획했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면제를 든 음료수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남편한테 줬습니다. 두 사람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쓰러지자 제가 그 차를 몰고 저수지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장민철을 가방에 넣고 돌을 가득 채운 후 영원히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며 저수지에 가방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영애는 남편의 배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음 날 이민호는 장민철의 차를 타고 서해 바닷가로 이동해 장민철이 낚시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장민철 씨 차도 방파제에 두고 서울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현장 답사한다고 와 있었거든요. 차로 같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30일 후 신수경은 장민철의 사고를 목격했다며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시신 없이 남편의 사망을 인정받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최영애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장민철의 사체에서 가스가 발생해 50일 만에 저수지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꿈꿨던 완전 범죄는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과도한 애정이 결합돼 생겨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0집 중 1집은 기러기 부부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가족 갈등과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버는 돈을 모두 아들의 조기 유학 비용으로 보낸 장민철 씨. 그는 혼자서 술로 외로움을 달래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의 선택이 장민철 씨와 같은 비극적 결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